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우리 고전시가 같이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고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조금 더 확실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본 끝에 두 가지의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갈래별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일단 우리 고전시가 하면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라 그랬죠? 작가의 이름을 먼저 봐줘야 돼요. 작가의 이름. 이름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 작가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대부분이 사회적 지배층. 사회적 지배층이 쓴 경우야. 성삼문의 시조, 정철의 가사, 윤선도의 시조, 이런 것들은 사회적 지배층이 쓴 경우야. 자신의 이름을 내건 경우. 그러면 선생님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나와요? 작자미상. 작자미상이라고 나타나 있는 고전 문학의 경우에는 주로 사회적 피지배층이 쓴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구비문학의 특성일 수도 있죠. 근데 그 구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전파가 됐겠냐는 거야. 평민. 그쵸? 평민을 중심으로 전파가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옆에 나타나 있는 고대가요가 있죠. 고대가요. 향가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향가가 언제 나타나냐? 신라 때. 신라 때 이제 향가와 한시가 나타나요. 향가와 한시가 나타난다. 그리고 신라 다음에, 통일신라 다음에 무슨 시대야? 고려시대지. 고려시대 다음이 뭐야? 조선시대죠. 요 갈래별 특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고대가요는 향가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신라 전까지 우리 민족이 향유하던 시가를 모두 가리켜서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시가 형식의 초기 단계를 짐작할 수 있는 단계가 고대가요인데요. 시와 음악, 무용이 분화되지 않은 원시 종합예술의 형태였던 종합예술의 형태였던 집단 서사시에서 개인 서정 가요로 변천되었습니다. 배경 소라석에서 삽입되어 구전되어 오다가 후대에 한역되어서 전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무도화가죠. 공무도화가는 이제 전해지고 있는 고대 가요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요 정도? 네 줄로 굉장히 짧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고대 가요에서 또 배웠던 거 뭐가 있어? 고구려 2대 왕, 유리왕의 항조가. 암수 정다운 적개꼬리. 원래는 저기 논의는 암수 적개꼬리 서로 정답구나. 이내 몸은 누구랑 함께 돌아갈꼬.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외롭지 않고 정다운 꾀꼬리라고 하는 자연물, 객관적 상관물에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야? 대조시키는 거지. 화자는 외로운데 꾀꼴 암수 정다운 두 꾀꼬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부각시키는,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부각시키는 거잖아.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쵸? 요렇게 볼 수 있는 작품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신라에는 향가, 그리고 고려에는 가요, 고려가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시조. 향가는
일단 한시랑 달라. 한시는 한자로 쓰인 시잖아. 향가는 향찰 표기로 쓰여진 작품을 의미해요. 향찰 표기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가지고 우리의 언어로 사용했었던 것이 향찰 표기입니다. 이 향찰 표기를 가지고 이 향가를 썼던 사회적 지배층들은, 신라시대의 사회적 지배층은 누구였겠어? 신라는 어떤 나라야? 불교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승려 또는 예찬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화랑이 이제 주된 작가층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승려와 화랑이 이 향가를 썼는데,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이 있어. 향가는 4줄짜리가 있고 8줄짜리가 있고 그리고 10줄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신에 나온다면 몇 줄짜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4줄짜리가 나왔으면 좋겠죠. 하지만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법. 여러분들이 가장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19채의 향가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가가 가장 진화되고 세련된 형태로 남아져 있는 산해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해가다. 그래서 19채 향가의 특징은 10줄이 줄줄줄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머, 열. 아홉 너무 짧은데?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19채 향가의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가 아니야? 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쵸? 분연체가 아니다. 절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 여기부터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19채 향가를 10줄로 썼지만 내용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어. 내용상에는 3단 구분이 되어 있다. 3단 구성. 3단 구성이 되어 있다. 기사, 서사, 결사로 내용상 3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기사를 3줄로 써도 되고, 아니면 5줄로 써도 되고, 아니면 4줄로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서사는 5줄로 써도 되고, 3줄로 써도 되고, 4줄로 써도 돼. 결사는 그럼 무조건 몇 줄로 써야 돼? 2줄로 써야 된다. 결사를 무조건 2줄로 정해어 놓는 특징. 그래서 맨 마지막 2줄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낙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구. 그리고 향가의 두 번째 특징은 낙구의 첫머리는 반드시 감탄사여야 한다. 낙구의 첫머리는 반드시 감탄사여야만 한다. 아으, 어고저, 아아 등으로 감탄사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다 이제 근데 낙구의 첫머리 반드시 감탄사? 낙구의 첫머리면 9번째 줄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비슷한 특징이 있는 작품이 있어. 뭐야? 조선의 시조가 그렇죠. 그쵸? 조선의 시조가 종장의 첫머리는 반드시 3글자 고정이라는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게 여기에서 나타난다 라고 봤을 때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 정통적인 특징이 조선시대에까지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려가요의 특징은요, 구비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구비전승된 구비문학이에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구비문학인 고려가요는 사회적 지배층들한테 향유되었었던 게 아니라 평민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평민 중심으로 향유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형식적 특징은 3분 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3음보의 율격. 3음보의 율격. 향가랑 달라진 점을 찾는 거잖아. 향가는 절이 나눠져 있어? 연이 나눠져 있지 않아. 근데 고려 가요에서부터는 1절, 2절, 3절, 4절처럼 연이 구분되어 분연체, 분절체라고도 하죠. 분연체, 연을 구분한다 해서 분연체 후, 그리고 독특한 후련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조의 특징은
조선시대의 역사가 얘들아 1392년부터 1894년까지야. 우리 문학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조선의 역사의 이 가운데,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가운데 기점은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었던 양난이에요, 양난. 양난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선 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전기. 양난 이후에는요, 사회가 혼란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져서 백성들도 야, 나도 한번 노래 불러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시대적인 특징을 고려했을 때 조선시대 전기에는 특히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전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유행을 해? 지배층들의 시조가 유행을 해. 지배층들이 시조를 많이 써. 그런데 후기에 들어서는 작가층이 누가 늘어나? 평민 작가층이 늘어난다. 평민 작가층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특징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양난을 겪었어. 전쟁의 피해자, 백성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아이고 내 남편 전쟁 나갔더니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네. 아이고 난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 아이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죽겠네. 아이고 임과 이별했네. 이런 이 평민들의 정서가 잘 솔직하게 녹아 있다. 이 사회적 피지배층이면 평민들이잖아. 평민들의 주된 정서를 알아야 돼. 평민들은 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솔직한 정서 표현. 숨기지 않아. 우리 조선시대의 평민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평민들의 주된 미의식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봐봐. 문학작품에서 우리가 심미적 체험이라고 중학교 2, 3학년 때 다 배웠던 것이거든. 문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해본 적 없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 거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 아름다움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숭고하고 우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숭고하고 우아한 것에 느낄 수 있는 숭고미, 우아미 등이 있지만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이제 자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아미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은 비장미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의 작품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소설인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서 그레고르 잠자라고 하는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가정을 책임져 가고 있는 경제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야. 근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났는데 갑충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갑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바퀴벌레처럼 생긴 이 벌레예요. 근데 사람 키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변하면 뿅 하고 이렇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키만하게 변해. 사람 키만한 벌레가 되어버린 나. 의식은 과거에 의 가족들과 함께 했었던 그 의식 자체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말은 못하지. 가족들이랑 소통이 돼요? 안 돼. 그래서 가족들이 처음에 보고 너무 놀라요. 무엇? 이렇게 놀라는데 보면 볼수록 우리를 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보면서 느껴. 가족들도. 뭔가 이상한데? 뭐지? 혹시 그레고르이면 어쩌지라는 마음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끝내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마음에서 버려져요. 왜냐면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장의 역할을 이루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벌레가 됐다라는 건. 더 이상 돈을 벌어보지 못하니까 가족 구성원 자체에서 쓸모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가족들의 마음에서 외면받는 그 모습이 굉장히 슬프게 나타나.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와, 너무 안타깝다. 너무 슬프다. 그레고르가 참 안타깝다. 이렇게 느끼잖아.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비장미라는 거야.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럼 평민들의 주된 미의식은 무엇이냐? 평민들의 주된 미의식은 골개미예요. 골개미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거든. 비극적인 상황이야. 근데 그 안에서도 웃음을 찾는 그런 모습도 웃음으로써 승화해서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평민들의 주된 미의식. 골개미에서 평민들은 꼭 이걸 가지고 있어. 해학. 해학은 필수. 풍자는 선택이에요. 풍자는 사회적 지배층들도 많이 해요. 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슈거리가 있거든? 그런 것들은 최대한 풍자를 내서, 돌려서, 혹은 동식물에 빗대어서 우화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박지원의 허생전 있죠. 허생전에 보면은 이 허생이라는 인물이 사회적 지배층인 4대 부를 너 나무라 이완한테 그럼 널 죽여야겠구나 하면서 막 칼 들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지배층이 왜 지배층을 저렇게 모질게 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런 작품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풍자성들. 사회적으로 다루기 어렵고 껄끄러운 주제는 최대한 비꼬는 거지. 근데 백성들은, 이 평민들은 웃음으로써 승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헤헤헤 하면서 웃음으로써 승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조선 후기에는 탐관오리가 들끓는 시기입니다.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관직을 사고팔고 해. 근데 이 관직이 영원하지가 않지. 관직은 기간제야, 기간제. 그럼 내가 관직을 하고 있는 동안 뭐 해야겠다? 최대한 뽕 뽑을 거 뽑아 먹어야겠다.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관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세금을 미친 듯이 뽑아 먹어야지. 우리 백성들한테 세금을 계속 뽑아 먹어야겠다.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럼 백성들은 계속 수탈을 당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상황들마저도 웃음으로써 승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고 나리 우리 집에 너무 자주 들락거리셔가지고 문지방이 아주 달아버리겠습니다요. 문지방이 없어져가지고 맨날 나자빠지던 우리 집 하인 땡땡이도 아주 그냥 편안하게 다니지요. 너무 자주 드셔서 저희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상을 같이 차릴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웃음으로써 승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평민들의 주된 미의식, 해학이 된다. 조선시대 후기에 나타난 작품들에서 주로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평민이 쓴 시조와 지배층이 쓴 시조는 당연히 다르겠죠. 지배층이 쓴 시조를 우리가 평시조. 그리고 평시조가 얘들아 형식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3장, 6구, 45자 내외로 정해놓잖아. 너무 짧아. 45자 내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끝낼 수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가사문학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조를 엮어놓는 거야. 우리가 그걸 연시조라 그래. 연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향가의 특징이 녹아있다. 내용상 3단 구성이라 그랬지? 3장. 자, 그리고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고 평시조는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을 가진다. 여기에서 음수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음절을 이야기하는 거야. 글자수죠. 글자수. 그리고 세 번째, 사음보의 율격. 이거를 삼음보로 바꾸는 선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사음보를 삼음보로 굉장히 많이 바꿔요. 거기에서 낚이면 안 되겠지.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어디의 특징? 향가의 특징이 녹아져 내려가 있어요. 종장의 첫 머리는 세 글자 고정. 세 글자 고정. 그러면 이게 양반들이 쓴 시조야. 형식이 되게 깐깐하게 정해져 있잖아. 그럼 평민들이 쓴 시조는 어떻게 될까? 평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해야 돼? 우스꽝스럽게 웃음으로써 승화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웃음으로써 승화할 수 있는 재치 있는 유머들도 있지만 말장난, 언어 유희들도 있지만 시조에서 특히나 재밌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나열하고 열거하고 꼬리를 무는 연쇄법들이거든요. 아이고 그래 저를 보러 올 시간이 없으신가요? 왜 못 오시나요? 뭐 어디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 가보니까 바닷가 중턱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바닷가 중턱에 닷도 잃고 노도 잃고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안에 뭐 열쇠에 잠겨셔가지고 꽁꽁 잠겨서 아예 오지를 못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줄줄이 길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시조의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지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과장되게 얘기하니까 웃기잖아. 이 상황이 웃기잖아.
심각한 상황인데 나를 못 보러 오는 이유가 너 뭐 어디 뭐 납치당했니? 납치당한 거 아니면은 뭐 나를 찾아오는 길에 납치를 당했는데 손발이 묶였는데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재밌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자 수를 정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만 가지고 간다. 내용상 3단 구성. 내용상 3단 구성인데 어디는 건드리면 안 돼? 3단 구성의 3단이 초장, 중장, 종장이라 그랬었지. 어디는 건드리면 안 될까? 낙구가 고정되어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종장은 건드리지 않는 거. 종장은 약속하자. 종장은 이 구로 최대한 3, 4조 혹은 4, 4조로 4안부의 율격으로 딱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마지막 요 특징 종장의 첫머리는 세 글자 고정. 종장의 첫머리 세 글자 고정. 요것만 가져가면은 되겠다 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가사문학은요 선생님, 가사문학은 요거 두 개만 지켜지면은 아무리 길어져도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형식적 특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미 다 했었던 것들이고 키워드 분석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전 시가를 보면 그게 그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야.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해. 지금처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지가 않았던 시기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게 한정적이었고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사회적 지배층들이 싫어하고 좋아했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시어가 들어가 있다? 100% 그러면 이거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문학에서 100%란 건 없으니까 개성적인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지만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 지배층들이 좋아하는 정서 뭐가 있을까요? 응? 임금님 좋아해. 임금님 사랑하지. 또 자연 미친 듯이 좋아하지. 자연을 친구로 여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연을 뭐처럼 생각해? 자신보다 높다라고 생각해. 자연 친화, 자연 예찬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또 뭘 좋아할까? 우리는 애들아 공부 왜 해? 좋은 대학교 가서 원하는 직업 하면서 돈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고. 그쵸?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벌려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돈을 기왕 벌 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벌고 싶어? 많이 벌고 싶죠. 조선시대는 반대예요. 이 지배층들이 반대야. 특히 배우면 배운 사람일수록 더해. 근데 사회적 지배층이 선비였을 때는 주로 언제야?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지. 이때는 주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소박하게 살 거야. 소박한 삶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럼 얘네들은 왜 공부하는 거야?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들. 또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 일단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 이건 진짜 싫다. 이건 진짜 원치 않는다. 나라가 망하는 거. 나라가 망함. 또 지배층들이 뭘 싫어해요? 진시황이 얘들아 평생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잖아. 뭘 두려워했어? 늙는 걸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얼굴에 수은 바르는 거야. 늙음을 싫어해. 또 뭘 싫어했을까? 같은 지배층이어도 이런 애들 싫어. 탐관오리. 그치? 자, 요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때 우리가 자연 친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키워드 분석 내용 잘 듣고 우리가 교재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 키워드에 있는 내용들을 새로 보는 시조에 다 도입을 시켜봐. 대부분이 얼추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여지는 자연 친화 키워드 어쩔 때 들어가냐? 자연물. 시조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연 친화거든요. 요 키워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자연 친화를 좋아하는 이 작가의 이름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윤선도 이런 인물들. 그래서 내신 포함 수능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자연 친화 키워드고, 자연물은 한 글자로 된 한자로 된 자연물에서 나타난다. 한 글자로 된 자연물. 한 글자로 된 한자가 무슨 말이야? 그게 그냥 한자지. 어쨌든 우리 봉 혹은 화 혹은 강, 수, 석,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곡도 있고요. 죽. 죽도 자연 친화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사군자, 충신의 정서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딱 들어가면 자연 친화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 또 풍, 월, 풍, 월, 수 들어가 있고, 곡 들어가 있고, 강 들어가 있으니까 호도 들어갈 수 있겠다. 또 암, 요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한 글자짜리 자연물들, 봉이 무슨 뜻이냐? 봉은 봉우리. 하는 뭐겠어? 꽃, 불 아니에요. 꽃. 강은 말 그대로 강. 수는 물. 석은 돌. 곡은 계곡. 풍은 바람. 월은 달. 호는 호랑이 아니야. 호수. 암은 바위.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 자연물이 주로 나오네. 주된 제재네. 자연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산도 마찬가지야. 산은 뭐야? 산은 말 그대로 산이죠. 그쵸? 뇌. 이런 것들. 뇌.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50%의 확률까지 올라와요. 도화, 무릉, 선계. 도화, 무릉, 선계. 요거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 도화가 무슨 꽃이죠? 복숭아꽃이죠. 복숭아꽃. 복숭아꽃이 중국 고사에서 왜 한 어부가, 이 뱃사공이 배를 이제 타고 내려가지고 이거 그물을 말고 있는데, 그물을 말고 마는데 복숭아가 계속 달려 내려오는 거야, 그물에. 그래서 뭐냐 이 복숭아는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계곡에 분홍 이 복숭아꽃, 도화꽃이 계속 비 내리듯이 내리면서 거기에 복숭아가 타고 내려왔대.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배를 타고 거길 거슬러 올라가 본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 무릉도원이 펼쳐졌다는 거야. 누가 살고 있는? 신선이 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도화와 무릉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 친화 이런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에서 얘기하는 게 무릉도원이겠구나. 무릉도원.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세계. 무릉도원인 것이죠. 그쵸?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나타낸 것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요거 들어가 있으면은 자연 친화 키워드의 가능성이 높다. 백구. 백구가 뭐죠? 그렇지. 흰 갈매기. 그리고 또 이것도. 백구랑 많이 나오는 거. 어부. 어부는 말 그대로 어부인데 어부인 척 하면서 노는 거야. 물고기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면서 노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구가 나오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조금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라일체.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 그래서 무라일체야. 무라일체랑 비슷한 사자성어는 뭐가 있을까? 물심, 인력.
자연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인 것이죠. 물화일체, 물심이려. 그리고 어부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아마 우리 교재에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하거든요. 어부사시사와 어부가가 있습니다. 어부인 척 하면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노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럼 자연치나 선생님 이렇게 명사형 키워드만 있나요? 아니죠. 명사 이외의 키워드도 있습니다. 세 가지. 헌사하다, 금수로다, 그림이로다. 이런 것들. 헌사하다, 금수로다, 그림이로다. 헌사, 금수, 그림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치나 키워드로 봐줄 필요가 있겠다. 헌사하다,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화려하다라는 의미야.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화려하다라는 의미. 와,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번쩍거린다. 이런 의미고, 금수로다. 여기에서 금수는 뭐가 아니야?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야? 금으로 수놓은 비단. 금으로 수놓은 비단. 그림이로다. 그림이로다. 말 그대로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림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죠.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 감탄 이런 것들 그림이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친화였고, 소박한 삶은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중요한 삶의 요소 세 가지를 의식주로 정리하죠. 그치? 의, 식, 주로 정리를 해. 의, 제일 먼저 뭐야? 입는 거지. 어떤 걸 입을까? 녹사의, 그리고 도롱. 이런 건 겨울에 이제 지프로 만든 옷이란 말이에요. 요런 거를 이제 입고 있는 것들. 식은요, 단표누황, 단사표음, 그리고 박주산채. 박주산채죠. 풋나물. 단표누황, 단사표음 이런 것들은요, 내가 변변찮은 밥 한 덩어리, 물 한 바가지를 먹는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박주산채는 뭐야? 변변찮은 술과 그리고 나물, 요런 뜻이야. 산채, 비빔밥 들어봤죠? 산채, 나물. 주는 띠집, 띠집이랑 요거 초려삼간. 초려삼간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3칸짜리 초가집. 3칸짜리 초가집. 그리고 띠집이랑 우리 초가집 또 하나가 뭐였었지? 초가집. 초가집을 하나 또 뭐라 그랬었지? 적어놓은 게 있나? 수간모. 수간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을 좋아하는 키워드는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임금은 2가지가 일단 충족이 돼야 돼. 첫 번째, 작가의 이름이 있어야 돼. 작가의 이름. 즉, 사회적 지배층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다가 남자 작가여야 돼요. 남자 작가. 여성 작가는 안 돼. 여성 작가는 이름이 있거든. 근데 주로 기녀시조일 가능성이 높아. 기녀시조에 나올 수 있는 이 기녀의 이름은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그랬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렇지, 황진이, 또 한우, 홍랑. 그럼 이화우 훗뿌릴제는
맞아요. 걔랑. 요렇게. 인물들의 이름은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들은 아무리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I love you 라고 해도 이거 임금님 얘기 아닌 거야. 진짜 사랑하는 임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남자가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임금님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는 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해.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얼다라 그래. 그래서 어로님 오신 날 밤. 그러니까 나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이미 오시는 날. 이런 뜻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성적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임금님을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신하를 임금이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적인 사랑을 뜻해. 정신적인 사랑은 뭘까요? 괴다. 괴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정신적 사랑.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고려가요 중에 향가체 고려가요가 있어. 19체 향가로 쓰여진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고려가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정서의 정과정이라고 하는 그 가사예요. 너무 그 억울함을 잘 표현해.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여 다시 돌아 들으셔서 제 자완대로 돌아오셔서 제 이야기를 좀 듣고 다시 괴오쇼셔라는 말을 해. 괴오쇼셔 괴다. 다시 저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랑해주세요가 저를 연인으로서 사랑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죠. 나를 이제 신하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송미인곡, 정철의 송미인곡에도 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얼굴이 님의 괴암즉한가만한 괴암즉이 뭐야? 사랑받음직도 한데 내가 워낙 이 얼굴이 이 행동이 임에 사랑을 받을 법도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사랑도 마찬가지로 신하로서의 정신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그럼 학문만 하나 남았네. 학문. 내가 이거 오늘 학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얘들아. 학문. 학문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두 작품에서 볼 수가 있어요. 태계 이황의 도산 12곡, 율곡이의 고산 9곡가. 둘 다 작품이 연시조예요. 어떻게 연시조인 줄 알아요? 12곡. 12개로 이어져 있는 12곡, 연시조 9곡가. 9곡가는 그럼 몇 개야? 몇 개로 되어 있었겠어? 고산 9곡가는 9개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였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산 12곡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학문 수양의 키워드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던길. 여던길은 선현이 걸어가던 선현이 밟아온 학문 수양의 길. 학문 수양의 길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만고산청. 만고산청. 이런 키워드들은 이제 학문 수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고산구곡가에서는 학주자. 학주자에서 학자가 배우다라는 뜻이야. 무엇을 배우다? 주자의 학문을 배우다. 우리 성리학이라는 게 뭐야?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했었던 이 유교의 한 갈래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은 우주의 이치다 라고 하는 학문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이학이라고 이야기를 해. 성리학.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학문을 배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야.
유진쌤이 도산 12곡이랑 고산 9곡과는 무조건 학문 수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선지에서 도산 12곡, 고산 9곡과 나오면 무조건 학문 수양이겠네? 해서 다행히 내신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를 틀려가지고 노발대발 하는 거야. 나는 여기에서 이런 키워드가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 말을 했거든. 특히나 도산 12곡 같은 경우에는 연시조잖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도산 12곡은 어디를 발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연예찬, 자연친화가 될 수도 있고 학문수양이 될 수도 있어. 특히나 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여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 무슨하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키워드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바로 초야우생입니다. 초야가 뭐야? 초가집할 때 초에 들 야자야. 야생, 초가집에 살아가고 있는 우생,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거든. 이게 너무 산속에서 묻혀 살아가지고 집에서 시골에 파묻혀가지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시시비비에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자연에 묻혀 살았다 그랬잖아. 자연 키워드 될 수 있죠. 거기에다 마지막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서 무슨하려. 시조의 주제는 있잖아. 가장 마지막 종장에서 나타나. 천석고항이래. 천석고항이 뭐냐? 자연친화에 100이면 100, 이건 무조건 자연친화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천석고항과 연화고질.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걸리는 고질병이야. 알겠죠? 그런 부분이 발췌되어서 나왔다. 도산 12곡에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하면서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서 무슨 말이오? 라고 이야기했어. 천석고항을 못 고친다는 거잖아. 고쳐서 뭐 할래? 라는 얘기니까. 자연친화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고질병이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같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혹시 좀 따뜻해지셨을까요?